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시사터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AI 출범에 따른 어떤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우리나라가 성장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가, 또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생각에 훈련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크래킹 상태에 놓여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2016년도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이승조의 시사터치에서는 이런 시각이 왜 제시됐는지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라든지 전체적인 글로벌 투자 환경은 텐트럼 현상이 굉장히 자주 일어날 겁니다. 여기서의 텐트럼이라는 것은 발작 증세 같이요. 여러분들 간헐적 발작이 있고 지속적 발작이 있습니다. 근데 징후는 발작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징후는 나와요. 시장이든 우리가 건강 상태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 발작 상태가 얼마 동안 지속되느냐, 또 변동성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는 아무도 예측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연초 첫 개장하면서 중국 시장 보십시오. 장중에 8%까지 급락하면서 텐트럼장이 형성되고 있는 게 실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급락의 변동성이 나올까요? 이런 현상이 또 단기적으로 끝날까요? 자주 일어날까요? 전 개인적으로는 자주 이런 현상이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 밑바닥에는 AIB 출범에 대한 또 작용 반작용으로 TPP 출범이 1월 달에 미국 중심으로 전략화가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충돌되느냐, 잘 융합돼 갖고 중국과 미국이 공조 시스템으로 스무딩하게, 또 여러분들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시스템으로 서로 판을 깨지 않으면서 전개되면 모르겠는데, 극단적인 갈등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또 경착륙 시스템으로 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흥국인 브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아공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또 우리나라도 샌드위치에 껴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큰 변동성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이 변동성에 나라 경제, 에너지뿐만 아니라 국민의 실생활에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우리 서민의 생활은 상당히 팍팍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하나의 텐트럼 현상이 어떤 기점에서 어떤 변곡점에서 갈림길 현상이 나오는지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승조의 시사터치는 제가 한 35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이골이 난 경력을 갖고 시장 전략가로서 또 국가 전략이라든지 미래의 어떠한 전체적인 글로벌 환경을 예측하는 하나의 전문가 훈련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또 그걸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상황만 전달하기보다는 그런 상황 때 이렇게 대응 전략을 세우면 효과적으로 적은 내 자산을 지키고, 아니면 또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적은 자산이나마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 이승조 시사터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전번 두 번째 이승조 시사터치에서 AIB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이게 중국이 이제 1월 달에 출범하면서 이 AIB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가 전략입니다. 1대1로 전략이라든지 또 중국의 지금 시진핑 정부가 어떤 거를
추진 중심 타겟팅을 잡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IMF의 SDR 편입 그 이후로 제가 단언컨대 위에나는 국제화를 가속화시키면서 위에나 약세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아직도 위에나 약세가 더 확산되고 그 다음에 위에나 결제 시장을 확대시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위에나 사용 규모가 저는 지금 사용 규모의 순식간에 10배 이상 커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모멘텀 이용해서 기업도 진출하고 그 다음에 제가 농담 삼아 각자 도생에 여러분들이 지적 전사가 되어갖고 신라 시대 때 신라방 장보고가 신라방 건설하듯이 그러한 리더들이 생기면서 중국을 치고 들어가서 중국의 위에나 자산을 획득하는 그러한 전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도 이슬 시사터치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봤는데 이 AIB 이 출범 이후에 그 자원을 갖고 분명히 중국은 베트남어 먼저 할지 인도네시아하고 먼저 할지 모르겠지만 동남아 쪽에 뭔가 대규모 SOC라든지 철도 건설이라든지 물류라든지 뭔가 대규모 SOC의 국가 전략을 1대1로 전략으로 실행할 겁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치고 들어가는 하나의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 놔야 될 텐데 지금 우리 국가 정부나 전체적인 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제가 수립하고는 있는 건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그냥 경제활성화 3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선거 이번 4월 달에 총선 거기에 집중하면서 여권이든 야권이든 지금 정치판이 완전히 혼조 속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가 전략을 세우고 응집해야 될 시점에 분산된 이러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상당히 힘드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골든타임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AIB 출범 작용 반작용으로 1월 중에 TPP도 출범할 겁니다. 확신컨대 출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TPP 출범이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낼 거다라고 예측하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9시 뉴스나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 보십시오. 사우디하고 이란의 국교 단절. 이게 TPP 가속도를 붙이고 그 다음에 국제 유가 시장에 큰 변동성을 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실생활에 엄청난 또 텐트럼 현상을 유도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장 기준은 사우디하고 이란의 국교 단절 이 뿌리를 여러분들 같이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CG 사진에는 닉슨 대통령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닉슨 대통령이 71년도에 어떤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이미지입니다.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국교 단절을 하는데 그 얘기를 푸는데 여러분들 71년도까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금과 태환이 가능했던 달러가 종결되면서 불태환의 이제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가 끊기는 시대를 여러분들은 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의 이 불태환 선언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때 프랑스의 대통령이 드골 대통령이었는데 달러를 군함에다 싣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금으로 바꿔달라. 그냥 지금 일촉즉발에 굉장히 긴장관계도 막 형성되는 그러한 시츄에이션도 형성된 시점입니다. 이 국제적 갈등, 그러니까 달러가 어떤 면에서는
종이 휴지가 된 거죠. 이제는 금을 안 바꿔주니까. 이것을 극적으로 푼 사람이 키신저입니다. 헨리 키신저. 여러분들 젊은 분들 20대는 잘 모르시겠지만 40, 50대 되시는 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헨리 키신저 유명하신 분이죠. 외교관으로서 또 유태인으로서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리더인데 이 두 번째 그림은 어떤 의미를 보이냐면 사우디의 국왕 여러분들 그 파샬 국왕이라고 그때 헨리 키신저하고 사우디 국왕의 미략 이런 것들을 또 네이버 검색하면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어떠한 협약을 했냐면 이 미국의 싱크탱크가 금하고 달러하고 바꾸는 거를 끊으면서 이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지겠죠.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 아이디어로 사우디하고 어떤 미략을 세웠냐면 사우디 어떤 형태든 이 사우디가 이제 왕조거든요. 국왕. 그리고 지금 시아파 수니파인데 이 수니파의 리더격인 사우디에 어떤 상황이 오든 군사적으로 다 보호해 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사우디에서 생산하는 석유는 온이 뭐 파운드 하나 그다음에 또 뭐 러시아 루블 하나 뭐 다른 화폐 그때는 유로화가 생기기 전입니다. 온이 달러로만 결제하라. 이걸 협약을 한 겁니다. 이게 오일 달러 오일, 페트로 달러의 시발점이 된 거고 그러니까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전 세계의 나라들은 뭔가 먹고 살고 뭔가 하려면 다 석유에서 생산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생활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겨울날 어떻게 보입니까? 연로할 때 다 석유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동차든 배든 움직이려면 다 석유 아닙니까? 이게 온이 달러로만 결제되는 시스템. 그리고 사우디가 이 중동의 종주국이 되면서 또 오페크 산유국들이 모인 이러한 의사결정에 또 의장이 되면서 모든 석유는 달러로 결정되는 이러한 페트로 오일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달러의 기축통화에 가장 큰 모멘텀 역할을 한 겁니다. 그게 7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74년도에서 지금 2015년이니까 언제 전 얘기입니까? 40년 전 얘기입니다. 40년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달러의 기축통화 시대가 페트로 오일로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렇게 맹주 관계였던 사우디하고 지금 미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그리고 부시 정부 때는 악의 축이야 라고 했던 부시 정부가 악의 축 두 나라 설정했었죠. 어디였습니까? 이란하고 북한이었습니다. 근데 이란하고 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핵 협상을 합니다. 그러고 이란하고 관계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세상이 바뀌죠. 그리고 사우디하고는 뭔가 왜 깔끔해졌죠? 여러분들 140불 하던 유가가 지금 35불, 37불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사이클에서 미국에는 또 오일, 석유 채취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셰일가스 그게 또 유가를 또 급락시키고 셰일가스하고 경쟁하려니까 사우디가 또 저유가 정책을 계속 고수하면서 이러한 극단적인 저유가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란산 석유도 이제 세계 시장에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1월 중에 TPP가 AIB하고 작용 반작용으로 TPP도 오바마 행정부의 사인이 승인이 되면서 출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하고 핵 협상을 완전 타결하면서 이란의 석유가 세계 시장에 풀릴 수 있게끔 이제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그동안 국민 생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못하던 거를 이제는 석유를 세계에다 팔면서 그 재원을 갖고 뭔가 건설, 병원도 건설 짓을 수 있고 도로도 놓을 수 있고 뭐 주택도 짓고 막 이러한 그러한 정책을 시연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이란,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강남 보면 테헤란로, 왜 테헤란로입니까? 또 이란하고는 또 뭐 또 굉장히 또 청제국이니 뭐 하니 여러 가지 또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건설이라든지 대림산업이라든지 해외 건설 업체들이 이란의 중동 붐일 때 그쪽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국가 성장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한 축을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란이 이제 다시 국제 무대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과정에서 종교 갈등으로 지금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의 갈등 구조 속에서 사우디하고 이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국제적인 또 정세상 중동이 어떻게 요란합니까? 여러분들 중동 지금 계속 보면 옛날에는 사우디 한 축하고 이스라엘 이 축이 하나의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이라크, 뭐 이란 이런 쪽에는 또 그 나토나 미국하고 적대적 관계에서 이렇게 구분이 됐다면 오히려 요새 이스라엘 얘기 잘 들으십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쪽에서는 자꾸 미국하고 사우디와 비슷하게 약간 껄끄러고 또 시리아 난민 사태가 한번 있었죠. 시리아 난민 사태. 그 다음에 이라크는 이미 한번 지금 뭐 IS 조직의 뭐 테러, 뭐 지금 테러와의 전쟁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이라크도 지금 여러분들 해외에 외신이나 이렇게 보시면 거의 폐허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 속에서 지금 또 한 차례의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에 기축하는 갈등 구조. 이 종교의 갈등 구조는 이 뿌리가 그냥 100년, 200년이 아닙니다. 1000년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유가의 결정적인 변동성을 또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발점이 2016년도 1월 달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어떤 텐트럼 현상이 나올 건가? 세 번째 CG로 뭘 준비했냐면 이번에 갈등 구조 속에서 뭐 예멘 사태, 시리아 사태, 그리고 최근에는 사우디하고 이란 간 갈등 구조. 여기에는 뒤에는 러시아하고와 미국의 국제적인 또 하나의 정치, 그 다음에 국제적 환경의 갈등 노선, 또 IS 조직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과 미국의 전략의 충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러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면 사우디에서 이 동그라미 친 게 굉장히 작을 거예요. 이게 시아파 비중입니다. 전체 사우디에서는 10%만 270만만 시아파가 되고 있는데 이란 한번 보십시오. 6,110만입니다. 이란이 종주국이라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니파하고 시아파의 갈등 나오면 어떤 면에서는 사우디하고 그 다음에 이란 간의 갈등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란하고 핵 협상을 진전하면서 이란산 석유가 이제 금년 조만간 빠르면 3월이나 늦으면 뭐 상반기 좀 지나서 전 세계 시장에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그럼 유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것도 풀리면. 그런데다가 문제는 사우디 쪽도 그 셰일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라 그럴까요? 지금 사우디 국가 재정이 굉장히 나쁩니다. 이런 뉴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 나쁩니까? 옛날 100달러에서 팔았던 유가를 요새는 35불, 37불, 또 일각에서는
미국에 지금 그동안 봉인했던 서부 텍사스 중진료도 매각하게, 그러니까 인재를 팔 수 있게끔 다 허용해 줬어요. 상하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30불도 깰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죠. 여러분들 70년도에 유가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달러, 3달러였습니다. 그게 이제 오펙 그 석유, 우리나라 옛날에도 70년도 초에 그 석유 유가 그 급등해 갖고 한번 국가적으로 한번 그 난리 친 적이 있었죠. 석유 파동이라고. 그때 2달러 하던 게 11달러까지 순식간에 올라와서 그래요. 거의 몇 배 올랐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때요? 140불까지 올랐습니다. 그걸 다 견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도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중동에서 종교적인 갈등 구조의 호흡이 들어가면서 이게 석유의 변동성을 더 아래로 가중시킬 건지 아니면 위로도 치고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양 갈림길이 놓일 겁니다. 여기에서 양 갈림길이 놓일 때 우상향으로 급등하는 시나리오와 다시 30불을 깨서 우하향으로 급락하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텐트럼 현상이 어떻게 나오냐. 만약에 사우디하고 이란이 국지전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외교 단절하고 그 다음에 왕래하고 뭐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만 갈등 구조 나오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군사적인 그 국지전쟁으로 또 IS 스태츄에 관련된 또 여기에 러시아하고 미국이 개입 들어가면서 상당히 확전의 현상으로 가면 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뉴스에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어떤 유징을 폭파당했다. 유가 급등하겠죠. 전쟁 상태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쟁 상태로 가는지 이것도 그러면 전쟁 상태로 만약에 가면 여러분들 30불 깨는 게 아니라요. 50불을 돌파할 겁니다. 순식간에. 지금 35불짜리가 50%나 70% 갑자기 급등합니다. 이런 현상 나올 때 가뜩이나 그나마 저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유가가 싸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마이너스 부분을 그래도 물가라든지 이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안 됐거든요. 근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급격한 인플레이션까지도 한번 나오는 상황으로 극단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국제 환경이 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큰일 납니다. 거기에 반사이익 받는 뭐 정유전자 마진이라든지 유가가 급등하면 그동안 또 나빴던 건설건기라든지 또 조선이나 일부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풀리는 업황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가처분 소득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저유가 덕분에 저물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돼야겠죠. 또 하나는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겁니다.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극단적인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사우디도 이란, 그러니까 또 막공세하는 거예요. 즉, 이란산 풀려갖고 저가로 가지고 그럼 사우디가 더 증산해서 더 풀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가 죽습니까? 최근에 베네수엘라라든지 다른 산유국 중에서 심지어는 이 부분 생필품을 여러분들 전에 어떠한 그 KBS인가요? 어느 뉴스에 그 베네수엘라의 그 간단하게 슈퍼마켓에 휴지하고 뭘 사는데 하루 뭐 한 3시간, 5시간 줄 서서 산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베네수엘라나 브라질 이쪽, 남미 쪽이 저는 엄청난 텐트럼에 박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사우디, 이란의 이러한 종교 분쟁이 앞으로 어떻게 확산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과 또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 이게 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뉴스상에
여러분들 그냥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저렇게 종교 갈등하고 쟤네들 노상 시끄러운데 싸우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가 갈림길에 딱 놓여있고 그 맥점이 저는 1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1월 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TPP를 출범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 이 TPP도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TPP가 어떤 에너지를 주냐면 지금 AIB를 통해서 중국은 동남아는 이제 화교권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나 국제화를 위한 영토 확장, 그러니까 영토 확장을 그 화폐 영토 확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거를 시동을 건 겁니다. 그러면서 10년 플랜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플랜을 이제 달러 기축통화의 그 아성을 무너뜨리고 보이지 않게 차곡차곡 넘버 2로 위에나의 거래 규모를 넓히는 전략을 시행할 겁니다. 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SOC라든지 그런 1대1로 전략으로 코를 걸어버리는 그러한 국가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인도네시아, 태국, 그 다음에 베트남 이런 특히 동남아시아 쪽을 거점을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에서도 이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바마 정부에서 어떤 전략이 나왔습니까? 아시아로 회귀.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피보트 투 아시아. 이것도 검색해보면 피보트 투 아시아 이렇게 해보면 오바마 정부에서 군사 전략을 유럽이나 중동에 진출해 갔거나 미군의 그 배치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그 에너지를 우리 아시아 쪽에다 집중해서 중국이 이렇게 확장되는 부분을 견제하는 보이지 않는 견제와 균형의 전략을 세우는 게 피보트 아시아 전략이고 거기에 천병 역할을 일본에다 맡기고 미국도 거기에 직접 관여하면서 거기에서 수출과 경제 관련된 하나의 뭐랄까 다국적 국가 간의 공동체, 연합체를 TPP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TPP 관련돼 갖고 우리는 개별 국가 간의 FTA 하면 돼. 전번 시사터치 2번째 코너에서도 얘기했지만 양자 간에 우리나라 한 베트남 FTA보다 다국적 간에 TPP에 연결된 게 갈등 구조 나오면 다국적의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 이게 국제법상으로 우리가 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때 우리 국가의 에너지라든지 전략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벌써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싱크탱크가 국가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 삼성전자 베트남 현지화, LG전자 현지화, 현대차, 북경 이게 다 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TPP가 됐을 때 OEM 방식이 되던 그 현지화 제품은 TPP 연결되어 있는 그 블록에 수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이 주시장에서도 앞으로 2016년도에 아주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죠. 사우디 이란의 종교 갈등이 유가 변동성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경제 블록화나 환율 전쟁을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발점이 좋은 균형과 견제하면서 서로 파국을 막는 그냥 견제와 균형에서 서로 공존체계로 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군사적 갈등이라든지 그러면서 극단적인 갈등 구조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의 다음 그림이 유가 그림입니다. 또 10년짜리 국채금리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장기 그래프로 두 가지 그래프를 갖고 와봤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그 20년 동안에 유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치는 딱 끝에 36이라고 딱 찍혀 있죠. 36불인데 35불을 밑에 하단을 딱 거주시고요. 그 다음 윗상단은 40불을 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간에 40불 위로 치고 나가는 급격한 상승이 나오면 우리 시장에서는 그동안 고생했던 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일부 조선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플러스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어 플러스 알파적인 변수는 있겠지만 국가적인 에너지로서는 어떤 에너지가 나왔다고 그랬죠? 아까 우려했던 국지전이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우디하고 이란이나 그 대리전이 그게 꼭 그 이란과 사우디 간에 한 게 아니라 이라크에서 형성될 수도 있고 예멘에서도 형성될 수 있고 지역은 다릅니다. 그런데 종교 간의 갈등이 중동 전쟁을 일으킨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엄청난 갈등 구조로 가는 겁니다. 이게 2016년도에 또 우리는 4월달 총선이 있고 2016년도 11월달에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런 상황 속에 미국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요. 그러면 공화당 정책은 어떤 정책입니까? 군수산업이라든지 에너지산업을 키우는 정부입니다. 그럼 더 난리 나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전개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 아래로 떨어집니다. 1%짜리를 보십니다. 이걸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 기반 그 변곡점이 1월부터 시작해서 3월 사이에 TPP와 그다음에 사우디와 이란 간의 갈등 구조가 유가를 어떻게 만드느냐. 저는 오히려 35불을 깨는 게 오히려 뭐 업황으로서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그 업황 섹터도 있겠지만 우리 국가 전략이나 그 힘을 비축하는 데는 저유가 시대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속도가 너무 급락하면 안 돼요. 20불 때까지. 그럼 이건 디플레이션으로 가버려요. 그럼 소비가 줄여요. 소비가 줄여요. 제가 그럴 때 국가 전략으로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정책 당국자 입자 계시는 분들 아니면 국가 기업에 지금 돈 쌓아놓고 현금으로 갖고 계신 분들 만약에 유가가 30불을 깨서 20불 되면 배를 임대해 갖고 여러분들 그 지금 놀고 있는 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배 거기 여러분들 컨테이너 그것만 나르는 배도 있지만 오일 여러분들 석유 저장 탱크 왕창 큰 배들 거기에다가 그 임대해갖고 거기에 20불짜리 석유를 왕창 사놓는 겁니다. 그래놓고 저장해놓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20불까지 갔다가 분명히 40에서 50불 가는 시대가 3년 안에 또 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산유국은 아니지만 기름 장사할 수 있어요. 국가 대체 투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뭐합니까? 배 임대해갖고 20불짜리 석유를 왕창 사서 저장해 놓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도 탄력적으로 어떤 변동성에서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이거는 디플레이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시장, 주식시장이 됐던 또 전반적인 경제 활력은 굉장히 침체될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화가 극단적으로 갈릴 겁니다. 여기에서 중국이 그나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아주 냉정하게 보면요. 중국이 26%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총액의 26%. 미국은 얼마예요? 10에서 11%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동남아까지 합치면 중국과 동남아 합치면 우리가 50%가 넘어요. 엄청난 우리는 중국과 동남아의 집중화 전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국가 전략으로 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걸리는 게 딱 있어요. 한미 군사 동맹이라는 거기에서 또 제약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풀어내는 뭔가 슬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북한을 공장화하고 그다음 북한 전략을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중국과 또 걔네들이 우리한테 절대 1대1로의 밥숟가락 얻도록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서 해저 터널이라든지 북한을 공작해서 뭐 철도라든지 뭔가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략과 흐름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2016년, 17년도에 여러분들 뭐 일자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유가 변동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당히 극단적인 변동성이 나올 텐데 이걸 미리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나리오 플랜 A, 플랜 B 이런 것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이게 20년짜리 그래프가 뭐냐면 미국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입니다. 여기에 수익률이 딱 숫자가 22로 딱 보이죠? 22로. 근데 이게 2.2%의 이자를 주는 겁니다. 22가 2.2%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년 그 국채 사는데 이자의 2.2%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10년 국채를 사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달러 강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국지전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해요? 야,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사든지 금 사자일 거 아닙니까? 그 코스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20을 딱 거주시고 25를 딱 거주십시오. 근데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2.5%를 급격하게 돌파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 겁니까? 미국 국채 매도 압력이 엄청나게 강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요. 반대로 가격은 급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중국이 보유했던 미국 국채를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버린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팔아요. 어떤 상황일 때 팔겠습니까? 다른 대체자산 투자하거나 미국과의 갈등 구조가 극단적으로 평화 공존 시스템으로 가고 서로 미국 제품 중국에 만들어서 미국 수출하고 이러면서 서로 공조 시스템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차이 아메리카로 중국이 공장화 세계 공장이 되면서 저가 노동력을 갖고 생산하는 걸 미국이나 유럽이 사주면서 그 수출을 해서 성장을 뭐 10%씩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돈 번 거를 미국 국채를 사갖고 국채를 계속 보유했는데 이제는 미국 국채 더 이상 안 사거든요. 또 2015년도, 14, 15년도에는 미국 국채 일부를 팔아갖고 다른 대체 투자를 바꿨거든요. 그런데 2.5를 치고 나간다는 건 더 매각 규모를 더 극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9시 뉴스에 또 뭘 보시냐면 남진아의 뭐 쌩까꾸 열도나 뭐 인공섬의 군사적인 갈등 구조, 뭐 일본 군함 떴다, 비행기 떴다 이런 걸 뉴스로 들으시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미국 국채가 수익률이 급등을 하고 그럼 국채 가격이 폭락하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미국 국채들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갖고 있는 재원이 자산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총량의 에너지의 변동성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1월 달에부터 TPP와 AIB의 충돌 과정이 또 중동에서의 이란과 사우디아의 충돌 과정이 이러한 미국 10년짜리 국채 동향과 그 다음에 또 석유 가격의 연골고리가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우리 서민들의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우리 서민들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런 현상을 미리 생각하고 내가 현재 있는 자산을 갖고 만약에 여러분들 유가가 급등할 것 같으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유가 급등 시에 선호되는 그러니까 적금 들기보다 유가 급등 시에 그 재원을 해지 걸 수 있는 그러한 뭐 정유주가 됐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조선주나 건설주가 나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일부 해지 걸어갖고 그 상황을 수익으로 만들어서 내 자산의 감소를 해지 걸어야 돼요. 이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 이승철 시사 덧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보이는 것 갖고만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도 미리 생각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우디와 이란의 종교 분쟁과 이 갈등 구조가 유가와 10년짜리 국채의 변동성을 극대화시키고 이게 중국 시장 7, 8% 텐트럼장 이것 때문에 수없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미리 대비하면서 전략을 짜야 된다. 그래서 텐트럼장에서는 미리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징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마디에서 그러니까 제가 하단 정해놓고 상단 정해 이 마디에서 치고 나가냐 떨어지느냐 여기에 따라 대응 전략과 그래서 항상 이런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올 주식에다 배팅하면 안 됩니다. 항상 30 내지 50%는 캐시로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런 텐트럼이 나왔을 때 텐트럼도 극단적으로 급락만 하지 않습니다. 급등도 합니다. 업트렌드의 텐트럼도 있고 여러분들 발작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떨어지면 발작해. 이렇게 그냥 변동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업트렌드의 텐트럼도 있고 다운트렌드의 텐트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디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의 마디가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는 1월 8일 날이 삼성전자 실적대에 실적이 6조 5천억 밑으로 나오거나 위로 나올 따라 텐트럼이 한번 있듯이 또 1월 27일 날 FOMC에서 다들 금리 동결할 줄 알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을 또 해버리는 거예요. 난리 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100포인트 빠집니다. 100포인트 텐트럼 나와요. 1월 27일 전에 주식으로 다 갖고 있어요. 그중에서 일부 현금 만들어 놓고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또 체크하자. 이것도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오늘 연구한 거는 뭐예요? AIB 출범과 반작용으로 TPP가 1월 15일이 될지 1월 중순과 말 사이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10년짜리 국채와 유가를 같이 보시면서 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음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이것도 시사터치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이제는 블록화 경제로 가는 것 같아요. RCEP 이렇게 동그라미 쫙 그러면 RCEP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이 쫙 있죠. 그 다음에 TPP 여기에 포함인데 우리가 집합 보면 같이 겹치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A도 들어가고 B도 들어가는 거를 C라고 그러면 그게 교집합이라고 그러죠. 교집합에 들어가는 나라 딱 보세요.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여러분들 다 여기에 브루나이만 제외하고는 다 어떻습니까? 일본 제외하고는 다 동남아입니다. 또 아시아, 남아시아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베트남 TPP 들어가면 우리나라 이 베트남하고는 정서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했는데 그죠? 우리가 옛날에 빼통빼통 했거든요. 우리는 월남하고 친했고 월맹이라고 표현하는 북쪽 쪽하고는 공산주의에서 적대적이었는데 불행히도 베트남은 공산주의가 이겼습니다. 월남은 그래서 포트 피플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또 난민이 생겼던 하나의 상황을 옛날을 기억하시면 또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걸 체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베트남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또 베트남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이나 투자를 굉장히 유치합니다. 그리고 한 베트남 FTA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이 베트남 진출 기업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부분에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할 텐데 TPP가 들어가면 주시장에서 특화된 베트남에 진출된 기업들 찾아서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 여러분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보이실 겁니다. 12월 달에 수출도 줄어들고 12월 수입도 줄어드는 그림이 여러분들 그 무역 수지 그림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수출이 마이너스 13.8% 줄었고 그 다음에 수입은 더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19.2. 이런 줄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수입도 줄고 수출도 줄어갖고 불황형 흑자는 내지만 뭔가 전체적인 경제는 저혈당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 1년 대비 수출 증가 품목이라고 딱 나올 겁니다. 화장품이 53.5%, SSD가 대용량 저장 장치입니다. 방송 장비라든지 낸디 프레스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SSD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26.6%, OLED, 요새 OLED TV 막 나오죠? 그래서 이게 25%, 그리고 무선 통신 기기가 10%입니다. 요 10%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요번에 삼성전자 실적이 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뭐 갤럭시 S6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저가 스마트폰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는 것 같고 중국에서도 이 본토 제품이 삼성을 자꾸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하웨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지금 이렇게 체크해 드리냐면요. 삼성전자가 베트남 쪽에 부품을 수출해 갖고 수출 규모가 왕창 늘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매출에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출할 때 이 저가 스마트폰 베트남에 있는 조립하는 그런 거에 납품하는 업체들 같이 매출이 늘어나겠죠. 이게 엄청난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디어에서 뭘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LG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또 스마트폰하고 헬스와 관련된 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의 실적이 4, 4분기나 2016년도 1, 4분기 실적이 우상향으로 되겠죠. 작년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수출 품목의 상당히 1순위가 베트남으로 수출 잡히는 것들. 이게 우리나라 수출은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1년 대비 엄청난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OLED, SSD, 그 다음에 스마트폰, 반도체 D램은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박살나도 주가가 급락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부품 관련주들 중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오늘 우리 복잡계 투자 경제학은 보이는 것보다 앞으로 일어날 거를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 표현하는데 이란, 사우디와 이란의 종교 갈등 요 하나의 단어에서도 유가 변동성, 미국 국채 변동성 이게 RCP와 TPP의 충돌 과정에서 그거를 틈새 전략으로 빠질 수 있는 통로가 베트남 요 구조를 국가 전략으로도 집중하고 여기서 풀어나가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정부도 2010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중동의 갈등을 이용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TPP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 전략도 만들어 놓으면서 플랜 A, 플랜 B 이런 것도 전략화시켜서 우리나라 기업도 여기에 연동해서 어려울 때 더 위기를 기회로 삼고 치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승적 시사터치 두 번째 시간의 연결고리로 AIB의 전략, 국가 전략. 오늘은 이 사우디와 이란의 종교 갈등이 앞으로 미래의 상황을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고 여기를 미리 생각하고 대응하는 그러한 시나리오 전략을 같이 연구해 봤습니다.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기업을 하시는 분이든 이러한 상황 변화에 나오는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또 이 부분을 잘 기업 전략이든 또 국가 전략이든 아니면 개인이면 또 시장 전략이든 잘 수립하셔서 자산 가치의 우상향을 반드시 이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